잘 지내셨습니까? 요즘에 한 주간 잘 지냈느냐라고 물어보는 게 굉장히 좀 어색할 정도로 대한민국을 살고 있는 네, 감사해요. 네, 대한민국을 살고 있는 사람들 모두 아마 좀 혼란스럽고 좀 마음이 좋지 않은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뭐 춤이라도 춰야 되나요, 제가? 평안하지 않겠지만 그래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평안이라는 것은 상황에 따라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오는 평안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모두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은 내년부터 사실은 함께하게 될 우리 지체들인데 우리 고3 지체들이 이곳에 함께 오게 되었습니다. 이따가 코인노니아 시간 때 다시 한번 인사하겠지만 그래도 내년부터 함께하게 될 우리 지체들이 이곳에 방문해 줬으니까 우리 좀 박수로 좀 환영하고 좀 격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난 목요일 우리 또 수능 시험을 봤는데 좀 시원하기도 하면서 좀 마음이 좀 무겁기도 하고 그런 시간이 계속 좀 왜 그런 거죠? 고장났어요.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네. 내가 뭐라도 해야 될 것 같아, 내가 지금. 아무튼 여러분들에게도 우리 고3 친구들에게도 평안함이, 하나님의 평안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지난주에 제가 광고했던 것처럼 이 혼란한 시국을 좀 바라보면서 뭐 이렇게 이런 거 해야 될 것 같잖아요, 지금. 그냥 한 번만 더 깜빡거리면 그냥 그냥 꺼주세요. 이 좀 혼란한 시국을 좀 바라보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어떤 마음을 품고 살아가야 할까 함께 좀 말씀으로 나누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 앞으로 이제 곧 사회에 진출하게 될 우리 고3 친구들에게도 의미 있는 시간이, 의미 있는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교회에서 어떤 정치적인 이슈를 가지고 설교를 한다는 것이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이곳 안에도 여러 가지 생각들을 갖고 있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자칫 어느 한편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굉장히 조심스러운 것이죠. 그러나 오늘 물론 이제 정치적인 어떤 이슈들을 다루기야 하겠지만 저는 정치를 말하려는 것이 아니라 신앙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과 동시에 또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이죠. 그동안 우리가 무시하고 지나왔던 이런 어떤 몇몇 가지 것들 때문에 지금 혹시 우리가 발목 잡혀 있는 것은 아닌가 함께 좀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영상 하나를 제가 좀 준비했는데, 자, 오늘 그래도 어떤 이런 지금 현 시국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을 수는 없으니까 그것과 관련된 영상입니다. 근데 무겁지 않은 현 이런 시대를 좀 풍자한 영상입니다. 한 인터넷 언론사에서 만들고 있는 시사 풍자 영상입니다. 풍자 영상인 만큼 무겁지 않게 여러분들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고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예, 봤죠.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정치에 이 현안에 조금 뭔가 이렇게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여기서 말하는 게 다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아마 알고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정말 지금 대한민국에서 벌어지는 이런 사건들로 드라마를 만들면 제가 생각하기에 24부작이 아니라 한 1년 동안도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말 그대로 정치 막장 드라마, 이런 새로운 장르가 개척될 것 같아요. 제가 요즘 느끼는 제 생각은 정말 내가 살고 있는 시대에 벌어지고 있는 일이 맞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굉장히 신기해요. 그러니까 제가 저번에도 그런 이야기 한번 했어요. 우리 이 선배들이 겪었던 일들이 있잖아요. 6.25 세대 할아버지 할머니들 있고 그 이후에는 어떤 민주화 세대들이 있고 역사책에 기록되는 일들이란 말이죠. 근데 내가 살고 있는 시대에는 그렇게 대단한 이슈가 없다 생각했는데 제 생각에 이제 언제일지는 모르지만 반드시 이 세대의 일이 역사책에 기록되리라 저는 생각이 됩니다. 참 신기할 따름이에요. 사실 지금 이 벌어지고 있는 이런 일들이 이렇게까지 일이 불거질 줄은 사실 아무도 몰랐습니다. 보여주시죠. 굉장히 이 일이 벌어진 게 정말 고구마 줄기 캐듯이 이게 뭐야 하고 그냥 줄기 하나 쭉 뽑았는데 저 밑에 진짜 이따만 왕따시만한 왕고구마 거기 사실 들어가 있었던 거죠. 원래는 사실은 어떤 한 기업가가 해외 원정 도박을 했던 거죠.
이 사람을 이렇게 조사하고 이렇게 딱 하다 보니까 뭐 하여튼 뭐 수입료 뭐 50억 막 이런 이야기 나오면서 등장했던 사람이 이제 요분 홍뭐 씨. 그러니까 이제 나온 거죠. 저 양반이 전직 검사 출신 이제 변호사가 이제 나타난 거거든요. 저 사람을 또 캐다 보니까 현직 검사장까지 거기에 비리로 연루가 다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을 또 캐다 보니까 지금 현 정부의 정무수석 우병우 수석이 거기에 또 연계가 돼 있어. 그냥 저 사람을 캐고 캐다 보니까 마침내 비전 실세라고 불리는 최순실이라고 하는 사람까지 지금 나오게 된 상황인 거죠. 사실 이 모든 일의 시작이 해외 원정 도박에서부터 시작된 게 이 사람이 지금 나게 된 거죠. 근데 지금 뭐 알고 보니까 이 최순실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대통령의 허수아비로 보일 정도로 정말 너무 무지막지한 일을 벌이고 있는, 뭐 손이 안 된 데가 없다 싶을 정도로 온갖 권력을 휘두르면서 말이죠. 무지막지한 일을 벌려. 재단에 수백억짜리 이 규모가 있는 그런 재단 이사장을 말이죠. 자기가 단골로 찾는 마사지 원장을 말이죠. 앉히기도 하고 말이죠. 이 하여튼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굉장히 답답합니다. 근데 더 마음을 힘들게 하는 것은 일이 지금 이렇게까지 벌어졌는데 사실 이 대통령이 취하고 있는 액션이 사실 굉장히 답답해요. 제가 뭐 하야나 뭐 탄핵이나 뭐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이런 것을 논하기 이전에 과연 이분이 지금 이렇게까지 벌려진 일에 대한 어떤 책임감, 일말의 양심은 가지고 있는 것인가 하는 의심이 들 정도로 돌아가고 있는 시국이 굉장히 답답합니다. 제가 SNS에서 어떤 한 글을 봤는데 지금 우리의 상황이 딱 이런 것 같아요. 인도의 지성 마하트마 간디가 말한 7가지 악덕이라고 하는 글이 있더라고요. 이 마하트마 간디의 그 비문 묘지에 가면 이제 저 글이 써 있다는 건데 이런 거예요. 철학 없는, 그러니까 이게 악덕이라는 거죠. 철학 없는 정치, 도덕 없는 경제, 노동 없는 부, 인격 없는 교육, 인간성 없는 과학, 윤리 없는 쾌락, 헌신 없는 종교. 이것이 사회를 좀먹는 7가지 악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참 이게 슬픈 현실, 웃픈 현실은 저 중에 한두 가지만 없어도 사실 사회가 탈이 날 텐데 우리는 저 7가지 이 어려운 것을 한 번에 다 해내는 놀라운 성과를 가진 나라가 되고 말았어요. 정치에 철학이 없죠. 경제는 도덕성을 상실해버려요. 교육은 뭐라 그래요 저기서 교육은 인격 없는, 그러니까 인격을 배양하는 게 아니라 경쟁 수단으로 전락해버리고 말았어요. 과학은 비인과를 초래해 윤리를 상실한 쾌락, 가벼운 문화들을 양산해버리고 말았어요. 종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7가지 덕목,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한 사회가 지탱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정치나 교육이나 경제 이런 것들이잖아요. 근데 저런 것들에 앞에 있는 저런 가치들이 다 사라지고 마니까 미덕이 되어야 할 것이 악덕이 되어버리고 마는 이런 현실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우리가 되찾아야 할 가치가 무엇이겠는가 이것에 대해서 함께 좀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의 키워드는 오늘 말씀으로 읽은 것처럼 좁은 문을 키워드로 삼았습니다. 여러분 좁은 문 잘 아시는 구절이죠. 한편으로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 말이 우리를 좀 부담스럽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의 의미가 뭐냐 이거를 잘 알면 전혀 부담스러운 말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제가 다시 한번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여러분 여기에 2가지의 갈래길이 있습니다. 넘겨주세요. 2가지의 길이 있습니다. 자, 문제를 좀 내보죠. 자, 한 길은 좁고 울퉁불퉁한 불편한 길이에요. 그리고 또 한 길은 아주 포장이 잘 되어 있어서 걷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런 편안한 길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회장한테 질문을 좀 하죠. 회장 수준이라면 저는 정답을 알리라 생각이 듭니다. 어떤 길이 좋은 길입니까? 왜요? 네. 진짜 하여튼 그냥 하여간에 알아봤어요. 제가 작년에 대한항공 그 담요를 훔칠 때부터 내가 알아봤어요. 사실은 제가 방금 한 이 질문이니까 어떤 길이 좋은 길입니까? 사실 이 질문 자체가 사실 좀 부족한 질문을 제가 던진 것입니다. 어떤 길이 좋은 길이냐? 방금 한 질문만으로는 대답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길이 있는 목적이 뭡니까?
그냥 산책 정도 나온 것이 아니라 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로 안내해주는, 데려다주는 이게 길의 목적인 것이죠. 그래서 길은 가고자 하는 목적지로 데려다주는 길, 이 길이 좋은 길인 거죠. 그렇게 보자면 지금 당장은 좁고 울퉁불퉁하고 불편해 허리 숙이고 가야 하는 길이라 할지라도 그 길이 내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로 데려다준다면 그 길이 좋은 길인 거죠. 근데 아무리 넓고 편안해도 그 길이 내가 가고자 하는 곳으로 데려다주지 않아. 뭐 8차선 도로라 해도 그 도로로 가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길이 나를 목적지까지 인도해 주느냐, 이것이 좋은 길이냐 아니냐를 판가름하는 유일한 기준입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좁은 문 이야기도 사실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당장은 좋고 편안하게 보이는 길이라도 그 끝이 멸망이야. 그럼 그 길은 절대로 좋은 길이 아닌 것이죠. 반대로 지금 당장은 허리를 숙이고 조심조심 걸어야 하는 길이라도 그 길이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해 준다면 그 길은 마땅히 걸어가야 할 좋은 길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뭐 이런 면에서 보자면 오늘 본문의 좁은 문 이야기는 야, 힘들고 좀 어려워도 참고 고생해. 원래 신앙생활은 그런 거야. 그러니까 원래 힘들고 어려운 거야. 그래도 참으면 천국 갈 수 있어. 이런 이야기 정도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오늘 이 좁은 문 이야기는 무엇에 대한 이야기냐면 가치에 대한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고생하라가 아니라 당장 눈에 좋고 편안해 보인다고 그 길을 걸을 것이 아니라 내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가 어디인지를 봐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가 어디인가를 보고 네가 가고자 하는 그 가치, 네가 추구하고자 하는 그 가치가 무엇인가를 보고 그 길이 좁을지라도 거기에 그 가치가 있다면 마땅히 그 길을 걸어가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좁은 문, 넓은 길과 좁은 길 이 이야기는 힘들어도 참고 고생하고 가서 나중에는 천국 가면 되지 이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가치가 있는 것을 선택해서 가라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실수하고 있는 것이 여태까지 실수해 왔던 것이 바로 이 지점에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에 가치가 있다면 힘들어도 가야 되는 거예요. 나중을 위해서. 그런데 우리가 여태까지 그렇게 하지 못해 왔어요. 지금 이렇게 심각하게 벌어지는 이런 일들이 사실은 몇몇 어떤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휘두른 전행임에는 분명합니다. 그러나 저는 그 모든 책임, 대한민국이 지금 이렇게 된 이 모든 상황을 다 그 사람들에게 책임을 떠넘길 수는 없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 그러느냐? 제가 기억하고 있는 어떤 한 가지 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거 이야기를 좀 해보죠. 이 중에는 전혀 그런 기억이 없는 사람이 좀 있긴 할 텐데 그래도 우리나라에 대한 이야기니까 한번 좀 해보죠. 우리나라는 1997년에 국가 부도 사태, IMF 위기 그 사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1997년. 몇 년생이에요? 90. 아이고. 미안, 이게 태어나지도 않은 그때 이야기를 해가지고 미안, 니네 태어나기 1년 전에 벌어진 사건이 바로 이 IMF 이제 구제금융 이게 이 받았던 이 사건이었죠. 그럼 제가 그때 당시 대학교 2학년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 그래도 아주 어릴 때가 아니니까 그때 사회 돌아가는 이런 상황들이 어땠는가에 대해서 제가 아주 잘 기억하고 있어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실직했습니다. 그리고 실직해서 삶의 어떤 방향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노숙자로 전락한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그 전까지 노숙자라고 하는 말이 그렇게 뭐 이렇게 대중적으로 사용되지 않았을 때였던 것 같아요. 근데 현재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같은 이 서울역이나 이런 곳에 노숙자들이 아주 그냥 대거 양산이 되게 됐습니다. 기업들은 줄도산하게 되었죠. 그런데 아무래도 물론 이제 그 IMF 위기 자체는 우리가 잘 이렇게 넘어가긴 했지만 그때의 어떤 이 기억이나 경험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트라우마처럼 남아있는 것 같아요. 야, 이거 국가도 부도가 날 수 있구나 라고 하는 트라우마가 우리에게 생긴 거죠. 그 후로부터 한국인들의 정서가 좀 변한 것 같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당선되었던 그 대선, 그때를 좀 이야기를 해보자면 그때 무렵에도 굉장히 경기가 좋지 않았습니다. 세계 경제 불황이 시작되었고 미국발 금융위기까지 막 이런 불안한 요소들이 굉장히 많았던 때예요. 그래서 뭐 이것저것 막 상황들이 겹치다 보니까 그때 최고로 그 떠오르는 이슈, 그 화두가 무엇이었느냐? 경제예요, 경제. 그러니까 이명박 대통령 그때 대선 때 딱 뭡니까? 자기가 내걸었던 슬로건이 경제 대통령이었어요. 경제 대통령. 그러니까 서울시장을 역임하고 현대건설의 사장을 역임했잖아요. 그러면서 이루어놓은 어떤 성과들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그때 대선이 정말 재미없었어요.
이미 이 대선 선거운동 하면서 이미 다 결판이 나서 재미가 전혀 없는 이런 대선이었어요. 어쨌든 그때 당시에 아주 이슈가 경제였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저는 뭐 누가 대통령이 됐느냐 마냐 뭐 이걸 따지자는 게 아니라 그때 제가 기억하고 있는 좀 황당한 일이 있었어요. 이게 뭐냐면 당시 대선을 치르면서 이명박 대통령의 도덕적인 어떤 비리, 어떤 저희가 저지른 어떤 비리 혐의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막 불거져 나오는 이런 때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물론 대선이 들어갔기 때문에, 운동이 들어갔기 때문에 굉장히 민감하긴 했지만 이게 사안에 따라서는 이게 굉장히 발목 잡을 만한, 이 전임인 이회창 후보는 자기 아들 군대 안 간 것 때문에 결국 대통령 떨어졌거든요. 근데 저 정도의 혐의가 만약에 정말 이게 있다라고 했으면 아마 굉장히 힘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의 분위기가 어땠냐면 이런 막 비리들이, 정황들이 막 진짜 구체적으로 올라오기 시작하는데 그때 사람들이 보였던, 대다수의 사람들이 보여줬던 반응을 제가 지금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때 사람들이 했던 이야기가 경제만 살려주면 아무 상관없다고 했어요. 경제만 살려주면 아무 상관없다. 굉장히 저게 어떻게, 대선이 어떻게 저런 득표율 차이가 날 수 있을까? 아마 최종으로 이명박 대통령이 50%가 훨씬 넘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사람들이 하나같이 하는 얘기가 도덕은 됐다는 거예요. 아까 그 간디가 말한 도덕 없는 경제잖아요. 경제의 도덕이 사라지면 그게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했던 말은 도덕은 됐다는 거예요. 도덕은 됐으니까 경제만 좀 살려달라 하는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게 뭡니까? 도덕 없는 경제를 국민들이 용인해 준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저 사람에 나타난 비리들 뭐 그걸 캐자 말자 이게 아니라 국민들 스스로가 그거는 됐어야 하라고 그냥 묵인해주고 눈 감아주고 지나갔다는 거예요. 그냥 국민들 스스로가 경제라는 이슈에 도덕이라는 가치를 떼어내준 결과, 이걸 누가 만들었어요? 국민들이 결국은 만들어준 거예요. 이 책임을 누구한테 돌릴 수가 있게 되냐. 도덕은 됐고 경제만 살려주십시오. 우리가 한 이야기, 물론 여기는 상관없어요. 태어나지 않은 너희들은 상관없는 이야기지만 여러분, 그랬더니 벌어진 결과가 무엇입니까? 정말로 경제 회복이 일어났나요? 여러분, 저 도덕과 경제가 결국 가지고 있어야 할 가치는 도덕인 것이죠. 근데 이 경제라고 하는 것에, 이 덕목에 이 도덕이라고 하는 가치를 떼어내버리니까 그냥 경제가 그냥 날개 단 듯이 그냥 다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결과적으로는 경제 비리, 결과가 그렇게 벌어지고 말았어요. 경제 회복이 아니라 도덕적 해이 현상이 벌어지고 말았죠. 소위 지금 불리는 사자방, 관심도 없죠, 여러분. 녹화되고 있어서 할 말은 아니지만 관심을 좀 가져봐. 여러분 살고 있는 시대에 사자방으로 불리는 아주 엄청난 이 비리들이 지금 막 불거지고 있잖아요. 4대강, 자원외교, 방산비리 합쳐서 사자방 아닙니까? 이 공직자의 도덕적 해이로 인한 아주 천문학적인 금액이 낭비된 부패 사건이 일어나고 말았어요. 경제가 도덕이라고 하는 가치를 잃어버렸더니 극소수의 권력자들과 정말 별것 아닌 사람이 한 나라를 휘저을 만한 나라의 현실로 만들어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저는 이것에 있어서 시작이 그냥 권력을 가지고 있는 몇몇 사람들이 힘이 있으니까 그렇게 해버리고 만 것이 아니라 제가 볼 때에는 국민들이 용인해준 부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죄송한 얘기지만 제가 초등학교 때는 80년 너무 오래된 얘기를 자꾸 해서 죄송한데, 왜냐면 제가 약간 좀 그런 과도기적인 세대에 태어나서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때는요, 내가 살던 동네가 부가현동이에요. 서대문구 부가현동. 양력 앞뒤 좌우로 거기 대학가들이 다 있어. 물론 나는 그 가까운 대학을 가지는 못했지만 뭐 옆에 유수한 대학들이 다 둘러싸여.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막 놀고 있으면 저쪽에서 뻥뻥 소리가 나. 터지는 소리가 뻥 터지는 소리가 나는 난 개념 없으니까 초등학교 때니까 그냥 놀고 있으면 좀 있으면 매워. 눈 따갑고 아이스크림 막 먹다가 눈에 막 바르고 막 시간 내니까 막 이러고 막 거기 막 대학생들이 데모하고 말이죠. 그 8차선 도로를 점거해서 막 뒤로 눕고 막 데모. 이 술탄이란다. 그거 뭐죠? 체류탄. 술탄이면 큰일 나죠. 막 날아다니 그거 하는 거를 제 눈으로 목격하고 자랐던 세대예요. 근데 제가 볼 때 지금 이제 시국이 이 정도 되니까 아마 지금에서야 이제 젊은 세대들이 이제 이런 것에 대한 관심을 좀 갖게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도대체 시대 정신이 뭐냐? 여러분 우리가 좀 생각해야 할 필요가 좀 있겠습니다. 어쨌든 이 경제가 도덕이라고 하는 가치를 잃었더니 완전히 지금 다 무너져버리고 마는 이런 결과를 보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 좀 제대로 좀 처리가 돼서 저는 좀 처벌받는 사람들이 좀 제대로 나왔으면 좋겠어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게 정이 너무 많아. 그래갖고 막 이렇게 하다가 어떤 사람이 이겼어. 그러면 대승적인 차원에서 맨날 용서한대. 뭘 그렇게 용서해?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처벌하고 말이죠. 특별히 공직자들이 잘못을 저지른 것에 대해서는 좀 책임을 묻고 추궁하고 뭐 하는 게 있어야지. 맨날 그냥 우리나라 사람들 정이 많아가지고 그냥 초코파이 그냥 이런 거 하고 이렇게 해서 안 될 것 같아요. 이번에 좀 정말로 책임질 사람들은 좀 책임을 지고 처벌받아야 할 사람들은 좀 제대로 처벌받는 될래나 모르겠지만 하여튼 좀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와 동시에 여러분 우리 스스로를 좀 다시 한번 돌아볼 필요도 있습니다. 도덕적인 문제들을 눈 감고 용인해 준 것에 대한 스스로의 반성이 필요하고 다시금 내팽개쳐버린 그런 가치를 다시 한번 재정립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된다. 이게 제가 요즘 가지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이런 시국이 저는 이번에는 그냥 쉽게 넘어가지는 못하리라 생각이 듭니다. 아마 좀 정리가 되는 부분들이 반드시 있겠죠. 근데 이참에 정말로 우리가 정말 잘 먹고 잘 살기만 하면 되는 것이냐, 경제만 살리면 되는 것이냐,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놓치고 그냥 용인해주고 넘어가는 이런 가치들은 없는지 다시 한번 좀 돌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설교의 결론을 이렇게 정리하고 싶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자. 좁은 문으로 들어가자. 좁은 문이 상징하는 것이 뭡니까? 여러분 단지 고생하고 어려운 길로 들어가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잘 가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좁은 문이라고 말하는 것 뿐이지, 좁은 문이 상징하는 게 뭐예요? 좁은 문이 상징하는 것은 가치죠. 가치 있는 것을 선택해서 고생하더라도 지금은 어려워도 가치 있는 것을 선택하라 라고 하는 것이 좁은 문이 상징인 것이죠. 지금 당장은 허리 숙이고 좁은 길, 포장되지 않은 길을 걸어야 할지라도 목적지에, 그것이 향하고 있는 목적지에 더 좋은 것이 있다면 그것을 선택해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결국 가치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방향성을 선택해라 라고 하는 말인 것이죠. 그래서 이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제가 세 가지의 바람만 이야기하고 설교를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뭐 여기서 제가 이야기한다고 뭐 대단하게 어떻게 될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함께 들으면서 공감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먼저 첫 번째 제가 가진 바람은 우리 나라를 향한 바람이 있어요. 저는 이번 일들을 계기로 해서 여러분들도 그동안 정치에 대해서 돌아가고 있는 현안들에 대해서 관심 없는 사람들이 있었다면 좀 이번 기회를 통해서 좀 관심을 좀 가져야 합니다. 결국 다 여러분의 일들이에요. 그래서 이번 일을 좀 기회로 삼아서 제가 바라는 것은 좀 우리나라의 과거 역사가 좀 잘 청산됐으면 좋겠다. 일제 부역했던 친일파 문제들이나 아니면 역사 문제, 또 민주화와 관련된 문제들이 좀 잘 청산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고, 현재로는 우리가 정말로 이 경제,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하긴 하지만 그것 이상의 가치를 추구할 수 있는 그런 나라. 그래서 제발 좀 이 국민들 자존심 상하게, 이게 도대체 뭐야 이게. 정말 아무것도 아닌 그 여자 한 사람 때문에 도대체 우리가 왜 이런 고통을 겪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국민들 자존심 상하는, 자존심 상하게 하는 나라가 아니라 좀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이 나라가 다시 한번 좀 도약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우리나라 대단한 나라. 단군, 저도 몰랐는데 저번 주에 무한도전을 보니까 무한도전에서 그 설민석 저기가 나와가지고 이제 역사 갖고 이제 랩, 그 힙합 저기가 막 누가 좀 해봐 그거 좀 나오면 굉장히 하여튼 저 개인적으로 좀 기대가 되는데, 우리나라는요 홍익인간의 정신 이 바탕 위에 세워진 나라예요. 여러분 너무 이게 대단한 것 같아요.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한다는 정신 아래 이 나라가 건국된 거예요. 좀 그런 어떤 가치들을 다시 한번 세울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 청년들에게 두 번째로 권면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과거 근대사 역사만 보더라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를 위해서 우리들의 선배, 우리들의 조상이 했던 일들을 가만히 돌아보면 우리도 무언가를 해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조상들은 독립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았어요. 또 전쟁에 참상을 겪었지만 그 폐허에서 경제대국을 건설했습니다. 또한 이 헌법 1조 2항,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거죠.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여러분 아주 기본적인 이 헌법 조항이지만 이 기본적인 헌법 조항을 정말로 제대로 지키고 사수해내기 위해서 그 민주화 바람을 몰고 오기 위해서 정말 이 땅에 고문받고 압제당하고 정말 비참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렇게 시대마다 그 시대를 대표하는 시대 정신이 있어 왔는데 그러면 여러분이 품을 시대 정신이 무엇인가? 우리 세대에서 품어야 할 시대 정신은 무엇인가? 우리가 함께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번 사태가 풀려가면서 좀 정리돼 가면서 이런 이슈들이 반드시 나오리라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도 그냥 나 하나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그냥 나 하나 건사하는 정도의 믿음이 아니라 여러분도 이 시대 속에서 이 사회 속에서 정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는 사람으로 좀 자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가 사실은 여러분 굉장히 오늘 설교가 딱딱하고 재미없죠? 저도 사실은 여태까지 이런 설교문을 준비해 본 적이 별로 없었어. 막 이런 나라 이야기를 하고 막 이런 게 별로 없었어. 내가 그리고 오늘 설교를 내가 썼다 저랬다 몇 번을 했는지 몰라. 처음에 윤동주 이야기를 했다가 별 이야기를 다 했어. 영화 설교를 그냥 윤동주로 바꿀까? 내가 어제 저녁까지 고민했어. 그런데 언제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영화 동주 가지고 한번 좀 설교를 했으면 좋겠다. 정말 이번 요즘 같은 이 시대에 이 동주 같이 윤동주 같이 시대를 향하여서 울부짖는 이런 사람들이 좀 나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더 높은 이상과 가치를 품는 그런 청년들이 좀 되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우리 고3 오늘 이 청년예배 함께하게 우리 고3 지체들에게도 함께 권면하고자 합니다. 하필 오늘 이런 무거운 주제를 말이야 저기 수능 버거지고 피곤하시고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사실은 제가 이건 설교 때문에 고민 안 했어. 원래 지난주에 한 설교를 오늘 이 친구들이 오면 하려고 해서 마음 먹었던 건데 그냥 나라 돌아가는 꼴이 하도 이러니까 내가 답답해서 이러는 거예요. 네, 여러분 뭐 잘못한 것은 아니고요. 하필이면 무거운 이야기를 하게 돼서 좀 미안한 마음이 있지만 동일하게 여러분들 우리 고3 지체들에게도 권면하고 싶습니다. 먼저는 여러분이 지금까지 열심히 노력해온 것들에 대해서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동시에 품어야 할 마음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좋은 결과를 얻었던지 아니면 나쁜 결과,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했던지 지금은 여러분 인생에서 지나가는 하나의 관문인 것이지 좋아도 나빠도 지금 인생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은 이제 그 스타트 라인에 서 있는 것이죠. 제발 여러분은 멀리 보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주저하지 않는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당장 어느 학과가 취업이 잘 된대 필요하겠죠. 그러나 더 높은 가치를 품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반주자 좀 나와주시고 제 요즘에 하여튼 제 개인의 어떤 이 마음 상태가 사실은 굉장히 번잡스럽고 좀 혼란해요. 그래서 설교 작성하는 것도 힘들고 하루마다 큐티를 하는 것도 좀 저한테는 좀 버겁게 느껴지고 도대체 목사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고민도 해요. 내가 설교를 잘 작성하면 그냥 그만인가 하는 고민들을 요즘 따라 더 하게 됩니다. 사실 나도 기준이 손잡고 광화문으로 갔어야 되는데 하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그래서 못내 좀 미안한 마음이 좀 들기도 하고 내가 목사로 말씀을 은혜롭게만 잘 전하는 게 끝인 것인가 하는 그런 고민들이 저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가 지켜야 할 자리 우리의 정체성은 역시 그리스도인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이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나라가 정말로 여러 가지 질고를 겪어온 그런 나라이지만 이번 위기, 이번 이런 혼란함들도 저는 지혜롭게 잘 건너가리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이번 기회를 통하여서 우리가 좀 새롭게 탈바꿈되어지고 가치를 붙들고 살아가고 더 높은 이상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기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고 여러분들도 내가 그냥 단순한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청년답게 새벽 이슬 같은 청년답게 높은 이상을 품을 수 있는 그런 삶 그것이 어떤 대단한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내가 있는 삶의 자리에서 적어도 어떤 작은 하나의 가치라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개념 있는 깨어있는 그런 청년으로 살아가기를 여러분도 다짐하는 겁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소리내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아래 이 나라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 옛날부터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사랑하셨고 그 많은 어려움들
맛있는 지금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가 경제적으로 부강하게 넘치고 하나님, 많은 것들을 생산해내고 많은 것들을 나눠줄 수 있는 나라에까지 하나님, 우리가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지금 우리의 모습들을 돌아보며 가진 것이 너무 많아서입니까?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너무 배가 불러서입니까? 하나님, 정말로 가치 있는 것, 하나님, 우리가 품어야 할 이상을 다 내팽개쳐지고 하나님, 정말로 동물이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하나님, 이 나라가 더 높은 이상을 품을 수 있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고, 사리사욕과 하나님 탐욕과 실수와 부패가 만연한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가 감수와 같이 흐를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게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정말로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대를 바라보는 아버지의 소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모스 선지자의 눈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시대를 향하여서 외칠 수 있는, 시대를 향하여서 무언가를 할 수 있는 우리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 선조들이, 우리 조상들이 지금까지 이루어놓은 것을 그냥 얻으려고 누리려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시대 정신, 우리가 품어야 할 시대 정신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정말 우리 각자의 삶을 통하여서 가치 있는 삶을 품고 하나님, 그것을 위해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 정말 이 나라가 더 많은 것들을 누릴 수 있는 나라로 성장하여 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이 나라가 가지고 있는 이런 문제들을 바라보면 한숨 지어지고 도대체 이게 뭔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 기회를 그냥 누군가를 비난하는 기회로만 삼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 전체의 모습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스스로가 품어야 할 가치는 그냥 내팽개쳐버리고 그냥 당장 내 앞에 떨어져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냥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또한 우리가 나라에 무관심하고 이 시대에 무관심하게 그냥 그렇게 살아왔던 그것의 결과가 또한 지금의 모습이 아닌지 우리가 다시 한번 반성하고 돌아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 폐허, 그 전쟁의 그 잿더미 속에서도 이런 경제 대국을 이루셨고 이렇게 많이 선교사를 파송할 수 있는 나라로 우리를 세워주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어느 순간부터 그냥 나 하나 건사하고 먹고 사는 문제에 파묻혀서 다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부패하기 전에 이런 일들을 불거지게 하신 것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기회를 통하여서 이 나라가 다시 한번 새로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강수와 같이 흐르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꿈꾸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조금씩 일구어갈 수 있는 이 나라, 또 우리 그리스도인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속히 역사하여 주셔서 이 모든 혼란함들이 지나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새로움을 맛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찬양하시